자, 그럼 이제 우리 선생님들 인사 함께 같이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에 맡은 백승기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작년 설명회 때도 비가 왔어요. 엄청 왔었는데 오늘도 비가 오네요. 날씨에 뭔가 요정 같은 느낌인데 네, 어쨌든 선생님들이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설명에 참석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 아마 이제 오늘 오면서 이제 내 차례구나. 초등 임용 제대로 뭔가 준비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오셨을 거예요. 얼마 전에 첫눈이 내렸잖아요. 그 첫눈 내리는 날 저희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3학년인데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얘가. 그냥 눈이 와서 좋아하나 보다 뭐 생각했는데 그 봉숭아 물을 들였던 게 안 지워진 거야. 안 지워져서 이제 첫사랑이 이루어진다면서. 그래서 야, 민찬이 이제 내 거 막 하면서 이제 막 좋아하면서 다니더라고요. 그 민찬이가 누군지 알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찬이 자기 첫사랑이 이루어진다면서 좋아하던데 항상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게 의미를 되게 크게 부여를 하죠. 선생님들도 이제 어쨌든 이 처음 먹었던 이 마음, 뭐 꼭 합격해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들 끝까지 잘 유지를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딸의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일단은 저랑 같이 오늘 초등임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들을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선생님들은 이제 수험 생활을 같이 할 저희 백구팀 먼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백구팀은 총 6명의 이제 강사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일단은 영어는 이제 김혜진 선생님 강의를 해주실 거고, 도덕하고 사회는 차승준 선생님, 과학 총론은 안예린, 그 다음에 음악 미술 실과 통합교과 구자경 선생님, 체육 양다겸 선생님, 그 다음에 국어하고 수학은 이제 저 백승기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들 그 프린트 이쪽 한번 펴볼까요? 자, 이쪽 보시면은, 자, 과목별 배점 및 출제 범위라고 나와 있을 텐데, 일단 초등임용은 크게 1차하고 이제 2차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일단은 1차 시험을 먼저 치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차 시험 과목을 보면은요, 크게 교직 논술하고 교육과정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자, 일단 교직 논술 같은 경우는 배점이 20점, 교육과정은 배점이 80점. 그래서 교직 논술은 이제 문항이 1개입니다. 대문항이 하나라는 것이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개의 소문항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거기에 60분에 맞춰가지고 이제 논술형이니까 쭉 기술을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백구팀이랑 같이 이제 공부하게 될 부분이 교육과정이죠. 자, 80점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은 교육과정이 크게 A하고 B로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교과도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A가 70분, 그 다음에 B가 70분, 이렇게 해서 토탈 140분 동안 이제 시험을 치르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A 같은 경우에 배점이 총 41점이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39점. 그래서 둘을 합하면은 이제 총 80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번 시험까지는 이제 논술만 치렀었어요. 논술만 치렀었는데 이제 내년 시험부터는 이제 교육과정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시도가 이제 다 교육과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나 교육과정 공부 안 했으니까 뭐 강원도 가 이런 게 이제 없어졌어요. 자,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이제 보시면 한국사가 있는데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이제 시험을 치르지 않고 여기 나와 있다시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취득 시기가 이제 상관이 없어요. 예전에는 취득 시기가 있었지만 이제 그런 게 상관없으니까 언제 이제 취득을 했던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자격만 갖추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혹시나 아직까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하는 선생님들은 이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일단 한국사부터 뭐 교육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선생님들은 한국사부터 먼저 빨리 하셔야 됩니다. 계속 미루다 보시면은 결국 마지막 시험까지 가요. 그래서 지금이야 한국사 뭐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이 취득을 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게 초기에 시행될 때에는 한국사를 이제 생각보다 취득하지 못한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시험을 이제 보러 갈 수는 있지만 결국엔 다 불합격으로 이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단 한국사부터 먼저 해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한번 볼게요. 자, 2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시도별로 이제 과목이라든지 배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각자 이제 응시하는 각 시도별 이제 공시가 뜹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오면은 이제 공고를 반드시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시도에서 시행하는 이제 2차 과목들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심층 면접, 그 다음에 교사학습 과정안 작성, 수업 실현, 영어 면접, 영어 수업 실현.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시도별로 이제 선생님들이 공부해야 되는 과목들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1차 끝나고 거의 대부분 다 1차 끝나고 이제 준비를 하시니까 자, 그때 가서 이제 하나하나 확인하고 이제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참 이번에 1차 시험 치른 선생님들이 요즘에 한참 2차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1차와 2차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넘어가시면 이제 대학 성적이 나와 있죠. 우리가 일단 1차 합격자 이제 결정을 할 때 내신 성적이 반영이 됩니다. 대학 내신 성적. 자, 그래서 일단 이게 각 시도별로 이제 점수 차이가 좀 있어요.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20점입니다. 석차 백분율이 나와 있죠. 5%까지. 뭐 전교에서 한 15명 정도? 뭐 이 정도가 1등급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는 4년 동안 그냥 시원하게 놀았다. 뭐 시원하게 뭐 이것저것 뭐 하고 했더니 뭐 그냥 10등급이네? 자, 그럴 수 있어요. 뭐 괜찮습니다. 10등급이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자, 10등급이 17.3점이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1등급하고 10등급의 점수 간격이 2.7점이죠. 생각보다 점수 간격이 적어요. 우리가 보통 문제 하나 풀면 한 세트에 4점 아니면 5점이에요. 그러니까 한 세트만 더 풀어도 내가 더 맞춰도 이제 4년간의 10등급과 1등급의 간격이 한 방에 메워지는 이런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간격이 좀 적은 편입니다. 자, 그다음 아래쪽에 강원도 한번 볼까요? 강원도는 간격이 좀 커요. 1등급이 20점, 그다음에 10등급이 11점, 9점 차이. 이건 생각보다 큰 겁니다. 그래서 나는 혹시나 강원도를 이제 응시해야겠다 하는 선생님들은 내신 관리 끝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4학년 때 뭐 교육과정 공부만 이제 할 게 아니라 내신 관리도 끝까지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등급이 이제 15.5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수 차이가 4.5점 정도. 그러니까 흔히 이제 교육과정에서 한 세트 정도 더 맞추면 이제 뭐 뭔가 커버할 수 있는 뭐 그런 점수 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내신이 이제 반영되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비중이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문제 하나만 더 맞추면 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 또 막상 해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마지막까지 어쨌든 내신 관리를 좀 빡세게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또 1차 합격자 이제 결정을 할 때 지역 가산점이 이제 부여가 됩니다. 지역 가산점. 자, 일단 지역 가산점을 이제 받느냐 안 받느냐를 구분하는 기준은요, 교원 경력이 있냐 없냐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교원 경력이 있다 하면은 지역 가산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이 교원 경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정식적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A 지역에 합격을 했어. 합격을 했는데 아직 발령을 안 받은 거야. 발령을 안 받았는데 내년쯤 발령이 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참에 그냥 B 지역을 한번 옮겨볼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B 지역에 이제 내가 응시를 했네요. 자, 그러면 이때는 지역 가산점이 주어져. 발령을 안 받았으니까. 자, 근데 내가 A 지역에 합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재수 없는 게 아니죠. 자, 9월 1일 날 발령을 받았어. 난 B 지역으로 뭔가 응시해볼까 했었는데. 자, 9월 1일로 발령을 받아버리면 이미 교원 경력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이럴 경우에는 지역 가산점이 없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교원 경력이 있다 없다가 이제 0점이냐 아니면 지역 가산점을 받을 수 있냐 이걸 구분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지역 가산점을 이제 받을 경우에는 6점 아니면 3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다음 넘어가시면요, 일단 6점을 이제 부여받을 수 있는 이제 각 교대별 지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서울교대 출신이다. 그래서 서울을 응시했다. 그러면 6점 받으실 수 있어요. 그 외 나머지 교대 선생님들이 서울을 이제 응시할 경우에는 3점의 지역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경인교대 같은 경우에도 경기나 인천에 이제 응시할 경우에는 지역 가산점이 6점 부여돼요. 자, 그 외에 나머지 지역들은 이제 3점 이제 부여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각자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들을 이제 한번 이렇게 쭉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가산점은 1차 합격자 결정할 때만 반영되는 거예요. 끝까지 반영되는 게 아니니까 이제 참고로 이제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우리 그 다음 6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잠깐. 자, 6쪽으로 이제 가보시면 거기 맨 아래쪽에 합격자 결정이 나와 있죠. 합격자 결정. 자, 우리가 일단 1차 같은 경우에는 선발 인원의 1.5배수까지 뽑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TO가 100명이다 라고 하면 150명까지 뽑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차 같은 경우에는 총 만점이 126점이에요. 우리 방금 앞에서 교직 논술 20점이었죠? 그 다음 교육과정 80점, 그 다음에 내신이 만점이 20점. 자, 그 다음에 지역 가산점 6점. 이렇게 해서 총 토탈 126점이 만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1.5배수까지 이제 선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내신하고 지역 가산점이 빠져요. 자, 그래서 일단 1차 논술하고 이제 교육과정 20점, 80점 합치면 100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2차 있었잖아요, 방금. 2차가 또 100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둘을 합치면은 이제 200점. 이렇게 해서 선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우리가 뭐 참고를 하면 안 되겠지만, 꽈락이 있어요, 꽈락이. 자, 꽈락이 어떻게 되냐면은 과목별 만점의 40% 미만.
자, 그래서 이게 교직 논술하고 교육 과정이 각각 까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직 논술 같은 경우에는 40%가 8점이죠. 8점 미만을 받아 7점 받았다 이러면 꽈락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도 32점 미만을 득점하게 될 경우에는 꽈락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교육 과정이 70점인데 교직 논술이 막 7점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합격. 자, 꽈락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한 번 있었어, 실제로. 2018학년도에 그때 교직 논술이 엄청 어려웠어요. 그랬는데 생각보다 교육 과정은 좀 나쁘지 않았어. 자, 그랬는데 이제 그 해에 교직 논술 꽈락이 대거 발생해요. 그래서 제가 알던 선생님 한 분은 교육 과정이 70점이야. 자, 제가 선생님들한테 교육 과정이 70점이라고 하면은 아직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거의 상위 1%라고 생각하면 돼. 상위 1%. 자, 상위 1% 정도 돼야 70점 나와요. 그 정도 점수예요. 자, 70점인데 교직 논술이 7점이야. 그렇게 해서 그 선생님 다음에 다시 봤어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은 더 이상 걱정할 게 없겠지, 그 선생님은. 자, 하지만 교직 논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거 아니야. 물론 그 해에 꽈락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민원도 막 엄청 들어가고 있어요, 평가원에. 거기에 평가원에 막 항의글 쓰고 하는 게 평가원에선 다 민원이잖아. 우리가 어떤 공공기관이든 민원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는 논술이 쉬워졌어요, 다시. 그 다음에는 논술이 막 너무 쉬웠어. 지나치게 쉬웠어. 그래서 그냥 일단 글만 쓰면 19점이야. 글만 쓰면 19점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제 쉽게 갔었는데, 어쨌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논술이 선생님들이 체감 난이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점수가 나와봐야 알긴 하겠지만, 뭐 이런 대거 까락 사태까지는 이제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평가원에서 그런 거 의도하지는 않을 테니까. 자, 하지만 이제 이 꽈락이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무 지나치게 교육 과정만 막 중시하시다가 논술을 또, 그렇죠. 아예 버리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논술도 같이 좀 틈틈이 이제 준비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냥 글만 쓰면은 점수 주겠지. 그런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꽈락이 있다라는 거로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저희 경쟁률하고 합격선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일단 경쟁률이 이제 쭉 나와 있죠. 자, 근데 경쟁률은 사실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게 결국 TO가 결정합니다. 그렇죠? 서울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계속 이제 TO가 최악이에요. 최악이었다가 이번 25학년도 이제 늘었죠. 늘본 교사 때문에 어쨌든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쨌든 이번 같은 일은 이제 특이한 이벤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벤트.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TO가 많이 나오면 너무 좋지만 어쨌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이제 TO가 전반적으로 다 늘면서 경쟁률도 어때요? 다 내려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경쟁률은 선생님이 언제는 이랬으니까 뭐 내년에 이럴 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엔 TO가 다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가 어느 지역을 이제 응시할 건가 뭐 그 정도 참고용으로만 한번 쭉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대전 같은 경우에도 6.3대 1이었는데 갑자기 올해 3대 1이야. 이런 식으로 다 떨어졌다고요. 그렇죠. 광주 같은 경우에 9대 1이었어요. 24학년도 같은 경우에. 그랬다가 올해 4대 1. 물론 4대 1도 높죠. 높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TO가 많이 늘다 보니까 결국에는 경쟁률들이 이제 쭉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전국 경쟁률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2대 1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시다. 자, 합격선을 한번 볼게요. 일단 25학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1차 합격자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4학년도까지 수록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차 합격선이 나와 있고 최종 합격선이 나와 있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1차 합격선이라고 하는 것이 1.5배수, 컷 점수 이야기하는 거야. 제가 아까 1차 같은 경우에는 1.5배수까지만 선발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1차 합격선이 100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1.5배수 그냥 문 닫고 들어간 점수야. 문 닫고 들어간 점수가 100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1.5배수 컷에 이제 문 닫고 들어간 선생님이 과연 최종 합격이 가능하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자, 내가 1차를 이제 합격은 이제 겨우 했어요. 그럼 2차 막 열심히 하겠죠. 다른 선생님들은 2차 열심히 안 할까? 다 똑같이 해요. 다 똑같이 2차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1차 잘 본 선생님 2차도 잘 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평가 들어가셨던 그 현직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딱 선생님들이 들어왔을 때 이 선생님이 문 닫고 들어온 선생님인지 아닌지 티가 난대. 일단 얼굴에서부터 나 뭐 1점이라도 깎이면 안 돼. 막 그런 마음이 얼굴에서 이미 벌써 나타나요.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실수했다 그러면 이미 얼굴이 울상태. 심지어 막 운 선생님도 있어. 울어버리면 동정심에 점수를 줄까? 그럴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1차 잘 본 선생님들이 어쨌든 2차도 좀 더 자신감 있게 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1차 점수를 좀 잘 봐야 된다. 잘 확보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우리 24학년도 서울을 한번 기준으로 해볼게요.
그렇죠, 서울. 자, 내가 서울 교대 출신이야.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 이제 응시를 했다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내가 내신이 퍼펙트야. 20점. 자, 그 다음에 지역 가산점은 서울 교대 출신이니까 6점 받았겠죠? 이렇게 해서 만점 받았어요. 자, 그러면 1차 필기에서 최소 필요한 점수. 자, 몇 점이죠? 74점입니다. 100점이 컷이니까. 그렇죠? 자, 74점. 자, 그럼 내가 1차 필기에서 74점을 받았어요. 74점. 겨우 받고 문 닫고 들어갔어. 자, 그런 다음에 2차에서 99점을 받았네? 자, 그러면은 토탈 몇 점이죠? 173점. 자, 최종 합격선을 보세요. 171.97. 172점이야, 그냥. 그렇죠? 자, 그러면 173점. 아주 아슬아슬하게 합격을 했죠? 자, 그런데 사실상 2차에서 99점을 받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2차에서 뭐 거의 퍼펙트하게 다 했어야 99점 나올까 말까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점수 뭐 한 93점, 94점 뭐 요 정도 이제 생각을 한다면은 이 선생님은 사실상 합격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내가 2차에서 94점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최종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1차 점수는요. 77.97점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논술이 18점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교육과정에서 한 60점 정도 나와줘야 돼요. 59.97점이니까. 그렇죠? 교육과정 60점. 교육과정 60점 나오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제가 뭐 60점, 70점 뭐 계속 이야기하면은 아직까지 그 정도도 못 맞나? 80점 중에서 80점 중에 60점을 못 맞아? 나 안 나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생각보다 1.1점 받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 시험 자체가. 이따가 문제 샘플들을 쭉 보여드릴 텐데 공부해야 될 것들이 어마무시해요. 그리고 문제 유형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1.1점은 이제 소중하게 잘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내신 잠깐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그래서 내신 점수도 이게 0.1점에 붙고 떨어지고 하는 시험이니까 일단 4학년 1학기까지는, 재학생 같은 경우는 4학년 1학기까지 내신이 반영돼요. 그러니까 1학기 아직 시험 안 쳐있잖아요. 그래서 내신 관리도 좀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졸업을 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다시 시험을 본다. 그럴 경우에는 전 학년이 이제 내신이 다 반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내신 관리는 어쨌든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됐죠? 이 1.1점 다 아쉬운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저랑 같이 이제 합격선까지 한번 쭉 확인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 이제 한번 볼까요? 이제 과목별 이제 배점하고 이제 문항수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배점하고 문항수. 자, 우리가 앞에서 교육과정 이제 크게 A하고 B로 나눠져 있었다라고 했었죠? 자, 교육과정 A는 교과들 한번 쭉 볼까요? 자, 국어가 배점이 11점입니다. 제일 크죠? 자, 그 다음에 영어 7점, 그 다음에 사회가 9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다 배점이 좀 큰 교과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문항수가 나와 있고 소문항수가 나와 있죠? 이건 이제 문항이라고 하는 건 대문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항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어과 같은 경우는 크게 대문항이 3개입니다. 3개고 그 하나의 대문항 안에 작은 소문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문항들을 이제 다 합쳤을 때 총 6개. 이건 매년 달라져요. 그래서 6개가 될 때도 있고 뭐 8개가 될 때도 있고 9개가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문항은 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이제 배점 정도만 보시면 돼요. 배점. 자, 그다음에 교육과정 B도 한번 봅시다. 자, 수학이 배점이 일단 제일 크죠. 11점. 그래서 국어 수학 합치면 22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능에서도 국어 수학이 중요하듯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임용에서도 국어 수학이 일단 배점이 제일 큽니다. 시수가 이제 제일 많죠. 초등학교 나가면은.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과학이 이제 9점이에요. 배점이 크죠, 역시. 자, 그다음에 체육이 예체능 중에서 배점이 큽니다. 8점. 자, 그러면 체육이 배점이 큰 만큼 당연히 공부할 것도 많겠지. 그렇죠? 배점이 크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봐야 할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그 외에 이제 즐거운 생활 2점, 총론, 창의적 체험활동 3점, 슬기로운 생활 1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각 과목별 이제 배점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번 25학년도 치렀던 시험 문제입니다. 자, 지금 국어과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1번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대문항이에요. 대문항. 그래서 1번 안에 보시면 소문항이 하나, 둘, 2개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대문항. 대문항 안에 또 소문항이 이렇게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번 대문항까지 이제 하고 나면은 이제 모든 문제들이 이제 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과학도 나와 있죠. 이제 과학도 역시나 소문항이 이제 3개로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답안지입니다. 자, 이 답안지에다가 선생님들이 각 번호 표시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문항이 지금 1번, 2번, 3번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번, 2번, 3번 이렇게 표시해서 쭉 적으면 돼. 몇 자 써야 되는지 제한은 없어요.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그냥 쭉 쓰면 돼. 근데 내가 뭐 너무 많이 썼다. 그럼 칸이 부족하겠지. 자, 그러면 내가 막 쓰다가 칸이 넘어갔어. 채점 안 됩니다. 자, 이 안에서만 써야 돼. 어떻게 해서든. 자, 그래서 간혹 선생님들 중에 이 줄 맞춰가지고 막 쓰는 선생님도 있는데 줄 안 맞춰도 돼.
자, 일단은 채점자가 알아볼 수 있을 만큼만 쓰면 다 채점됩니다. 됐죠? 자, 그렇다고 뭐 또 막 장인정신 발휘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여기에다 밑줄 막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막 점을 찍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막 쓰고 하는 선생님, 그러지 않으셔도 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제 일단은 채점자가 알아볼 수 있으면은 다 채점을 해요. 왜냐면 이게 다 모니터 채점이거든요. 이 시험지 들고 막 채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선생님들 뭐 시험지 들고 뭐 이렇게 채점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 스캐너 떠서 이 답만 보여요. 그 채점하는 선생님한테는. 다른 문제 답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 칸까지만 지금 여기 스캔되어 있죠? 이 칸만 딱 보여요. 그러니까 애초에 넘어서면 뭘 썼는지 몰라. 자, 그렇기 때문에 채점을 막 해주고 싶어. 나는 채점자니까 현직 교사야. 막 채점하러 왔어. 그래서 난 막 얘 채점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가 없어. 그렇죠? 이제 안 보이니까 그냥 채점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번호 표시 잘못했네? 1번이라고 써야 되는데 뭐 2번이라고 표시했어. 역시나 틀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원이 그냥 봐주지 않습니다. 가차없이 그냥 다 그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이제 잘 지켜가지고 이제 쭉 이제 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런 것도 잘 맞추셔야 돼요. 동그라미 1번, 2번 나와있죠, 여기. 1번, 2번.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쓰면 안 돼. 동그라미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이런 것도 잘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보고 하실 때도 이 답안 양식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 이런 유의사항들도 한번 좀 꼼꼼하게 읽어보고 그냥 막 문제 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잘 지켜서 이제 답안 작성하고 이제 연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저랑 같이 이 교육과정 이제 문제가 그럼 어디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가? 자, 요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교육과정 문제는 크게 이제 네 파트에서 이제 출제가 됩니다. 자, 선생님들 그 프린트에는 없을 거예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어차피 1년 내내 볼 부분이니까. 자, 우리 교육과정 문제는 크게 자, 4개 영역에서 이제 출제가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국가수준 교육과정이에요. 자, 이 교육과정은 교육부에서 만든 문서입니다. 선생님 아마 학부 때 한번 다 봤을 겁니다. 그래서 각 교과마다 성격은 뭐고, 목표는 뭐고, 내용 책에 이제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평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쭉 법조문처럼 딱딱하게 적어놓은 문서죠. 자, 이게 이제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그러면 아무래도 교육부에서 고시한 문서다 보니까 암기를 해야 문제를 풀어요. 이해고 자시고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그냥 암기를 해야 기본적으로 일단 문제를 푸는 거야. 물론 내가 하나도 암기를 안 했으면은 추론해서 풀어야지. 추론해서 이제 쓰면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뭐 맞추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겠죠. 내가 암기를 깔끔하게 했다. 3초면 풀어요. 어차피 3시간 줘도 못 푸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자,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번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영어 교육과정 문제요. 그래서 보시면은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용어로 쓰세요. 이렇게 돼 있죠. 출처가 명확해. 자, 그럼 볼게요.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서 지식 이해를 살펴보면 언어와 이것으로 구분하여 학습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용어가 뭘까요? 하고 물어봤는데 자, 안 외웠으면 추론이라도 해봅시다. 자, 뭘까? 이거. 자, 언어와 자, 원문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똑같죠? 그대로. 지식 이해서는 언어와 맥락으로 구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맥락. 이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외우면 3초 만에 풀어요. 이런 것들은. 하지만 내가 외우지 않았으면 선생님들 방금 웅성웅성 하죠? 자, 이런 분위기야. 이런 느낌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영어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2022 개정 영어 교육과정에 제시된 하고 출처가 아주 명확하죠. 근데 출처가 없는 경우도 있어. 자, 이번 시험 문제를 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국어 문제입니다. 국어. 자,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 자, 쓰기의 정의적 요인 평가상의 유의점을 한번 써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는 어때요? 교육과정의 근거 이런 말이 없죠? 내가 미리 캐치해야 돼. 그렇죠? 자, 이건 감으로 캐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관찰 기록지가 나와 있어요. 양땡땡 학생 보세요. 쓰기에 대한 인식과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함. 그러면 한 번 평가하면 안 되겠지. 확인이 필요하니까 계속 평가를 해줘야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임땡땡 학생들 볼까요? 자, 쓰기에 관심이 없는 건지 쓰기 불안이 높은 것인지 불분명함. 불분명하니까 확인하려면은 한 번 평가하면 안 되겠지. 계속 평가해야 돼. 그럼 뭐라고 써야 될까? 계속 평가해. 이렇게 쓸까? 자, 역시나 교육과정에 있는 용어로 써야 될 거잖아요. 자, 우리 교육과정 볼게요. 줄거리입니다, 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선생님들 눈이 침침하니까. 자, 제가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태도와 같은 정의적 측면을 평가할 때는 1회적,
평가보다는 누적적으로 평가하고, 자, 그럼 키워드가 뭘까? 누적적이라고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들어가. 계속적이나 누적적이나 선생님들이 그냥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항상 문서에 고시된, 그렇죠? 자, 이 용어들이 이제 결국 채점 기준에 있는 용어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어때요? 말이 되죠, 이제. 그렇죠? 문제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과정 문제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처가 명확하게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다. 안 나왔을 때는 아, 이걸 물어보겠지 하고 내가 생각해서 지레 짐작해서 맞춰서 써줘야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랑 같이 교육과정 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지도서 총론하고 교육론이요. 선생님들 아마 실습 나가셔서 지도서 한번 다 봤을 겁니다. 앞부분에 보면 막 교육론 내용들이 있죠? 모형도 막 들어가 있고, 자, 그 부분이 이제 총론이고, 뒤에 이제 학생들한테 실제 지도하는 내용들, 그 부분이 이제 강론이에요. 그래서 지도서는 총론, 강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도서 총론하고 교육론 문제가 또 출제가 돼요. 여기에서 이제 크게 다루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학자들의 이론하고, 그 다음에 수업 모형. 자, 물론 수업 모형 같은 경우는 각 교과마다 이제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자주 출제되는 이제 교과가 있고, 또 아닌 교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교과가 뭐 수업 모형이 다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여기에 기본적으로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문제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과학과 모형도 엄청 많죠? 그렇죠? 자, 거기 과학과에서 대표적인 모형이 STS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STS 모형의 배경이 나와. 자, 제가 3초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STS 모형의 배경. 자, 과학과 과학기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 문제를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고, 자, 사회 문제에 더 영향을 받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등장했다. 여기까지. 자, 3초 지났죠?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이번 시험 문제입니다. STS의 등장 배경을 써봐. 자, 그러면 우리 방금 3초 전에 봤잖아. 자, 봤으니까 그걸 한번 써봅시다. 자, 어떻게 써야 될까, 방금? 밑줄 친 내용 그대로 쓰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방금 외웠던 거, 봤던 거, 자, 그대로 쭉 써주시면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STS의 배경. 물론, 이대로 똑같이 다 안 써도 돼요. 여기에서 역시나 키워드 채점이기 때문에, 자, 필요한 키워드들 중심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써주시면은 어느 정도 또 채점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벗어난 핀트가 약간 벗어난 것들도 키워드만 들어가면은 또 이제 정답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는 이제 인정해주는 답안이 좀 넓기 때문에 그죠? 선생님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모범 답안은 이러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모형 같은 경우에 이제 좀 골고루 이렇게 물어보는 편입니다. 물론 이제 단계별 활동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나오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우리 영어과도 한번 가볼까요? 자, 영어과. 자, 영어과에서 여러 가지 교수법들 배우죠? 자, 그러면 지금 왼쪽에 수업 장면입니다. 자, 선생님이 문장으로 이야기를 해요. Touch your mouth 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듣고 이해를 했는데 말을 하지 않아. 뭐해? 행동으로 보였어. 듣고 이해를 해서 행동으로 하네? 자, 그러면 행동으로 하니까 당연히 말하기에 대한 부담감이 없겠지. 그러면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당연히 감소시켜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교수법이 뭘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뭘까요? TPR. 그렇죠? 자, 우리 TPR, 약어 말고, 자, 정식적으로 한번 써봅시다. 뭐라고 써야 돼요? Total Physical Response. 자, 이렇게 해서, 자, 물어보는 문제가 이번 시험에 또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어쨌든 전신반응 교수법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이론들이 이제 이렇게 쭉 출제가 되는 겁니다. 국어과도 마찬가지고, 사회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육 이론을 물어볼 때는, 아무래도 교육론 내용들을 물어볼 때는,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용어 쓰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제 키워드가 되는 중요한 용어들은 당연히 좀 이해도 하고 암기도 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세 번째는 이제 강론입니다. 여기가 이제 제일 양이 많아요. 그렇죠? 강론에서 다룬 내용들은 교과서, 학생들이 이제 배우는 개념들. 그 다음에 이 개념들을 또 실제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 실제적인 지도 방법도 당연히 물어보겠죠. 개념만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지도해야 돼요? 라고 지도 방법 써보세요. 하고 당연히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강론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수학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는? 자, 6학년 2학기에 보시면은, 교과서 이제 한 장면입니다. 자, 비가 있어요. 비의 전항과 후항이 나와 있죠. 전항과 후항이 똑같이 얼마를 곱했죠? 2를 똑같이 곱했네. 자, 그랬더니 4대 6이 되었어. 그러면 두 비의 비율은 같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번에는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활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요, 비의 성질이죠. 비의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도 비율은 같다. 그렇죠? 이게 이제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가 이번에 어떻게 만들어졌나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여기 보세요.
자, 구한 비의 전항과 후항의 같은 수를 곱하고, 자, 각각의 비율을 구해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똑같은 2를 곱했어요. 그럼 비율은 같을 거야. 자, 2분의 1을 곱했으니까 또 어때요? 비율은 같겠지. 자, 그 다음 오른쪽에 힌트도 있어. 0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 0 곱하면 돼, 안 돼? 안 돼. 자, 그래서 아래쪽에 해봅시다. 자, 비율을 비교하고 알게 된 게 뭐예요? 하고 물어봤네. 자, 그럼 이거는 말 그대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그렇죠. 자, 비의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여도 비율은 같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실제로 이제 선생님들이 답안 작성한 것 쭉 이제 모아가지고 봤었는데, 0이 아닌 이거 많이 빼먹었어요. 0이 아닌 빼면 당연히 틀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 여기 힌트도 줬잖아. 0을 곱하면 어떻게 돼? 얘 애써 나왔어. 시험에서. 애써 나와가지고 이런 거 실수하지 마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또 빼먹으면은 당연히 틀립니다. 이런 교과서 개념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기타입니다. 자, 기타는요, 저희들하고 이제 같이 공부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선생님들이 그냥 순수하게 이제 가지고 있는 지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과 같은 경우에 문학 지문 하나 주고 읽어보고 이 글의 주제 써봐. 이런 것들. 이런 거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수학과 같은 경우에 그냥 생으로 계산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A를 이용해서 그림 위에서 찾을 수 있는 정사각형의 개수를 표로 나타냈다. 그래서 정사각형 모두 몇 개게? 뭐 이런 거 물어봐요. 그렇죠? 선생님들 요즘에 학생들 보면 영재 교육은 뭐 대비 이런 것들 하잖아요. 거기 경시대회 그런 거에 나올 법한. 그렇죠? 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수능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대비를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대비한다고 해서 뭐 대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수능형이 너무 약한데 어떻게 해요? 사실 대비 방법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그날 맞춰가지고 그냥 꼼꼼하게 푸시면 돼요. 그렇다고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이게. 자, 이게 시험장 안에서 빠른 시간 내에 빨리 풀어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막 긴장하고 어려워하고 이런 것이지, 방에서 그냥 귤 까먹으면서 한 3시간 줘. 자, 그렇게 하고 풀어볼래 하면 당연히 풀 수 있어요.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한 5학년에서 6학년 수준 넘지 않습니다. 실제 난이도 자체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나는 이런 부분에 너무 뭐 자신이 없어 하는 선생님들은 일단 그냥 긴장감부터 내려놓아야 돼. 긴장감을 내려놓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기출되었던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물론 처음에는 뭐 단시간 내에 풀 필요 없습니다. 시간 충분히 갖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하나하나 연습해보시면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자신 없다고 해서 시험 문제 푸실 때에 맨 마지막에 배치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맨 마지막에 시간이 날까? 시간이 당연히 안 납니다. 시간이 부족한데 지가 못해. 못하는 부분이야. 그럼 당연히 더 못하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 분배도 어떻게 할지, 어떤 부분부터 내가 먼저 풀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역시나 나중에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뭐 딱히 정해져 있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자, 각 출처별로 이제 배점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그 프린트에 나와 있긴 할 텐데, 각 연도별로. 동그라미 이제 그 원그래프 나와 있죠? 이제 한 번에 다 모아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선생님들 막 퍼센트가 나와 있긴 한데, 이거 뭐 하나하나 분석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강론이 제일 많습니다. 그죠? 강론 비중이 제일 높고, 그 외 나머지 영역들에서 이제 출제 비중이 조금씩 뭐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비중이 좀 높았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특히나 이제 어쨌든 평가원 쪽에서 시중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의 소재라든지 영역들을 다 배제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시중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들을 싹 다 걸으면, 웬만한 교육론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거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 교수님들이 낼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이 어디밖에 없을까? 교육과정, 아니면은 지역적인 강론, 뭐 이런 부분들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올해 약간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긴 했는데, 근데 아무래도 교육과정이 개정되는 초기다 보니까, 초기에는 이제 교육과정 문제들이 그래도 비중이 어느 정도 높을 수밖에 없다. 지금 23학년도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비중이 그래도 높은 편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는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한참 적용되는 이제 끝물이잖아. 이때는 사실상 교육과정 문제들을 나올 만큼 다 나온 거예요. 나올 만큼 다 나오고 뭐 하고 했기 때문에 이때는 교육과정 문제를 아무래도 좀 줄이고 대신에 교육론의 비중이 높겠죠. 그렇죠? 이론 쪽에서 이제 많이 물어보는 거고, 지금 이제 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내년에는 이제 다 적용되는 거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적용이 다 되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비중이 좀 높고, 이것도 역시나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어느 정도 계속 이제 나올 만큼 좀 다 나왔다
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또 틀을 어느 정도 잡고 또 새로운 교육 과정이 나올 때가 됐다. 이러면 아무래도 또 학자들의 이제 이론, 교육론 부분들이 또 비중이 좀 높아지고 뭐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쨌든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작년에는 이랬으니까 올해 뭐 이런 건 없어요. 선생님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뭘 예측하고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쭉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이번에 이제 치렀던 25학년도 자, 초등 임용의 이제 모습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능력.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특히나 이제 시험이 이제 최근에 이제 가면 갈수록 이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내가 막 공부를 이것저것 많이 했어. 근데 문제를 딱 봤는데 뭘 쓰라고? 뭘 쓰라고? 자,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 건가? 이걸 잘 파악해야 돼요. 그럼 이걸 잘 파악하려면은 결국에는 기본적인 인풋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결국 아웃풋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웃풋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줘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기출도 있을 거고, 기출문제. 그 다음에 또 이제 각 교과마다 제공되는 연습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모의고사들도 있겠죠. 이런 문제들을 좀 다양하게 풀면서, 아, 이 개념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고, 저렇게도 물어볼 수 있구나. 라고 좀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을 좀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야 감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쌤들이 특히나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 항상 선생님 기출문제 언제 풀어야 돼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공부 다 하고 푸는 게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공부하면서 수시로 계속 푸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내가 공부가 다 되고 나서 뭔가 확인하기 위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 그냥 학습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A라는 개념을 공부를 했는데 이 개념이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문제화되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바뀌어서 또 물어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내가 계속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주구장창 나는 일단 인풋이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인풋만 할래. 계속 내용만 집어넣을래. 이렇게 하시면은 내용 공부는 많이 했지만 막상 쓰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쌤들이 인풋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결국에 제일 중요한 것보다 아웃풋이다. 그렇죠? 그래서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 아웃풋 해야지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인풋, 아웃풋 같이 가셔야 돼요. 처음엔 당연히 답이 잘 안 써지겠지. 안 써지지만 누구나 처음엔 잘 안 써져요. 자, 안 써지지만 그걸 처음부터 계속 쓰는 연습을 조금씩 하셔야 됩니다. 기출문제를 통해서. 그다음 또 연습문제 제공되면 연습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여름쯤 돼서 공부가 이제 끝나죠. 이제 종강도 되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모의고사도 풀고 하면서 이제 쌤들이 본격적 아웃풋 연습하고 이렇게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풀어 나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도 한 번만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공부가 초기에 공부할 때 보는 그 기출문제의 느낌과 그 다음에 중간에 어느 정도 공부됐을 때 기출문제의 느낌과 마지막에 공부가 좀 많이 됐을 때 막판에 이제 기출문제 봤을 때 느낌이 다 다르다고요. 보이는 눈이 달라. 보는 눈이 달라져. 내가 말 그대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처음에는 뭐 그냥 답만 겨우 확인하는 수준이었다면 나중에는 쌤들이 그 지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아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네 예측하는 범위까지 갈 수 있다고. 그렇죠? 그 수준까지 이제 공부가 되려면은 어쨌든 기출을 계속 여러 번 보셔야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이번 시험 한번 볼게요. 자, 국어과 나왔던 문제요. 국어과.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교사가 자, 밑줄 친 니은을 리을로 수정한 이유를 이렇게 바꾼 이유를 쓰기 과제의 실제성 측면에서 두 가지 쓰세요.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지금 니은을 보니까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자라는 주제로 제안하는 글쓰기를 학생들에게 쓰기 과제로 주려고 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꿨어? 리을. 우리 학교의 개선해야 할 점을 찾아 교장 선생님에게 제안하는 편지를 써서 전달하기. 이렇게 바꿨어. 자, 그러면 쓰기 과제가 바뀌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뀐 이유를 쓰기 과제의 실제성 측면에서 써봐. 두 가지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쓰기 과제의 실제성이 뭘 뜻하는 거야? 이게 뭘 실제 하라는 거야? 이거를 캐치할 수 있어야.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쓰겠죠. 안 그러면 그냥 글짓기밖에 안 돼. 자기 나름대로 그냥 교육과정을 창조하고 나오는 거라고. 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쓰기 과제의 실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상황 맥락의 실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쓰기의 상황 맥락이라고 하면은 독자, 목적, 주제, 매체, 자, 이런 것들이 상황 맥락 요소에 들어가요. 내가 쓰기를 할 때 필요한 요소들 직접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세 가지 내용들 중에서 두 가지를 맞춰서 적으면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볼까? 여기 독자가 있어, 없어? 없어. 이 쓰기 과제는 독자가 없었어. 근데 아래쪽에는 갑자기 누가 등장해? 교장 선생님. 뜬금없이 교장이 왜 등장했을까? 교장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독자. 그렇죠? 그래서 독자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주제가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자. 이게 학생들한테 와 닿을까?
실제적이지 않아. 자, 근데 아래쪽에 보니까 우리 학교에 개선해야 할 점. 이게 주제래. 그럼 주제가 어떻게 바뀌었어? 현실적으로 바뀌었지. 그죠? 그래서 학교 생활에서 겪게 되는 주제로 선정하도록 했다. 주제. 그죠? 자, 그 다음에 위쪽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또 뜬금없이 나온 게 누구야? 편지. 자, 편지는 결국 뭐야? 매체. 수단이잖아요. 내가 글을 쓰기 위한 수단. 그래서 매체를 구체적으로 구현시켰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독자, 주제, 매체. 자, 여기에 목적도 들어가긴 하는데 목적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어차피 설득이 목적이잖아.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설득이 목적이라는 건 공통사항이죠. 자, 그 외에 나머지 세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차이점들을 두 가지 적어주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 이런 것들. 올해 스님들이 뭘 쓰라는 거야?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뭔가 포장지가 막 쌓여져 있다고요. 여기에서 그냥 쓰기 상황 맥락의 실제성 관련해서 두 가지만 써봐. 이렇게만 줬어도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다 맞췄겠지. 2011학년도 2차 때는 그렇게 줬어. 주제를 2개 주고 상황 맥락 요인 중에서 차이점이 뭔지 2가지만 써봐.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자, 그러면 그때는 상황 맥락이라고 명확하게 줬으니까 이게 뭔지 명확한지 알겠지만 이렇게 줘버리면은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2가지를 가지고 차이점들을 빨리 찾고, 아, 주제 다르네? 매체가 차이가 있네? 독자가 있고 없고네?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해서, 그러면은 독자, 목적, 주제의 공통상이 뭐다? 상황 맥락. 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끌어내는 연습이 되려면 문제를 푸셔야 돼. 이게 단순히 뭐 글만 읽는다고 해서 이런 능력이 길러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 기본적으로 저희랑 같이 강의 이제 들으면서 배경 지식을 쌓죠? 배경 지식을 쌓았으면 결국에는 문제를 풀면서 이런 감을 기르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공부가 이 초등임용이라고 하는 게 완성형 공부가 아닙니다. 우리 끝까지 완성하지 못하고 들어가요. 범위도 너무 많고 문제 유형도 워낙 다양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도 나와요, 당연히. 강의에서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내용도 물어봅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완성형이라는 건 없어요. 끝까지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하다가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인풋, 아웃풋 둘 다 같이 병행해서 해주셔야, 그래야 이제 막판까지 감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 푸는 거 중요하다. 틀리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시면 안 돼. 선생님들이 수능할 때야 뭐 거의 이제 상위는 이제 수능 등급이 막 잘 나오고 했으니까, 아, 그때야 이제 문제 풀고 이런 거에 막 자신감도 있고 하겠지만, 이 공부 처음 하시다 보면 다 틀려요. 이제 다 틀립니다. 그럼 막 짜증나지, 스트레스 받지. 하지만 틀리면서 그냥 공부하는 거다. 그래서 틀리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렇죠. 그냥, 아, 뭐 또 틀렸네. 뭐 그냥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또 틀렸네. 또 틀렸네. 내가 그렇지 뭐 하면서 그냥 이제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실제 시험에서 안 틀리면 되지. 그렇죠. 우리는 그게 목적이라고요. 마지막까지 계속 이제 감 잡는 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평가원은 늘 새로운 걸 추구한다. 좀 전에 얘기했었죠. 한 번도 안 나왔던 거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24년 동안 그냥 기출됐던 것만 공부할래. 뭐 물론 그럴 수 있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출된 얘기는 이건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24년 동안 기출되었던 것만 순수하게 공부하시면은 한 절반 맞아요. 한 40점 정도 맞을 수 있습니다. 40점 정도. 자, 그러면 나머지 40점은 어디에서 얻어야 될까? 아직 출제가 한 번도 안 된 부분. 이런 부분에서 계속 끊임없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단 기출된 거는 기본이니까 이거 먼저 공부하시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알파로 해서 계속 확장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출된 거를 핵심으로 먼저 공부하신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플러스 알파로 계속 확장이 나간다. 자,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실제 수업 능력 평가를 고려한 문항들. 실제적인 지도 방법을 써봐. 이런 식의 문제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수업 능력은 원래는 2차 때 평가하잖아요. 수업 실현을 통해서. 근데 그걸 1차에서도 평가하는 문항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부를 하실 때 내가 성취 기준을 딱 봤어. 그럼 이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은 뭘까? 이걸 머릿속에 그리고 2줄 또는 3줄로 내 말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저희가 프린트를 드리면은 프린트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지도 내용도 있고 유의사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있겠죠. 근데 그걸 선생님들이 그냥 눈으로 쭉 훑기만 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는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열 몇 줄 뭐 이렇다고. 그렇다고 시험지에 방금 아까 답안지 보셨잖아요. 거기 열 몇 줄 적으면 어떻게 되겠어? 2번, 3번 문항 쓸 자리가 없어, 어차피.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그렇게 쓰면은 당연히 시간 부족합니다. 그렇게 다 못 풀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프린트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고지고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신 게 아니라 내 말로 다시 2줄 또는 3줄로 줄이셔야 돼요. 그렇죠? 자, 2줄 또는 3줄로 계속 줄여 나가면서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선생님들만의 단권화 자료를 만드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지도해야 돼? 라고 물어봤을 때 2줄 또는 3줄로 쫙 적지 못하면 실제 시험에서도 적기 힘들어. 평소에 그 연습이 안 돼 있는데 실제 시험 가서 그게 갑자기 되나?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항상 지도 방법 이런 것들 2줄 또는 3줄로 줄이는 연습. 저희는 어쨌든 자료를 원문 형태로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직접 줄이는 역할들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깔끔하게 빨리빨리 캐치해서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나왔던 문제 한번 잠깐 볼까요? 수학 문제입니다. 자, 문제 2번이 이렇게 나와 있죠. 교과서에 보면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자, 그래서 자, 문제 1을 비례배분 활용을 위한 수업에서 활용할 때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그렇죠. 문제 2의 옳은풀이 과정과 답을 한번 써봐. 그래서 이 문제를 학생들에게 실제 어떻게 지도해야 돼?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지도 방법들을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들이 계속해서 여러 교과에서 다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저랑 같이 자, 초등교육과정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가지고 안예린 선생님이 저희 1년 동안 진행된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제 짧게 또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백호팀에서 과학과 총론 강의를 맡고 있는 안예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 이 시간이 가장 떨리고 1년 중에서 뭔가 두근두근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1년 강의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직접 보는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시간이어가지고 굉장히 이 시간 좀 소중하고 또 떨리는데요. 알차게 15분 한번 보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 커리큘럼 우리 자료를 한번 보시면 맨 뒤쪽에 커리큘럼 자료 있을 거예요. 다 보고 계시죠? 그거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번 백호팀에서 가장 먼저 달라진 점은요. 우리 개강일자가 당겨졌어요. 좋은가요? 자, 이게 당겨진데 이유는 일단 보니까 12월에 음악 기초이론 강의라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 강의는 뭔가 새로운, 아예 없던 게 새로 생긴 건 아니고 원래 이제 구장현 선생님께서 음악 강의를 하시는데 강론에서 진행하던 내용 중에서 우리 강론이면은 실제로 학생들이 배우는 음악 내용이죠.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 특히나 음악을 다들 개 이름도 몰라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음악의 기초적인 내용을 먼저 이제 방학 때 좀 하셔라 하는 의미에서 개강을 좀 일찍 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이 많거든요. 겨울방학 때 좀 미리 공부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이제 그거에 대한 해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2월 20일에 이제 3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3주 후면 임고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월 20일에 음악 기초이론 강의가 개강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3주 동안 열심히 놀고 이제 딱 임고생 모드로 돌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강론을 진행을 하는 거고 본격적인 개강은 1월 6일에 이제 전체 과목이 다 개강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 백호팀 강의의 특징은 뭐냐면요. 기본 이론과 강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얘를 따로 강의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같이 강의합니다. 자, 여기서 기본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서 설명했던 것 중에 교육과정 그리고 지도서 총론과 같은 교육론 내용을 합쳐서 기본 이론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교과서 내용이라던가 이제 교수의 실제 이런 부분을 강론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앞에서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어디였어요? 강론. 강론이 가장 많이 출제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1, 2월 달에 기본 이론 강의만 진행해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떠냐면 나 1월에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고 기본 이론을 엄청 열심히 공부해. 근데 그거 뭐 한 10점, 20점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의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강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강론과 관련된 교육과정 내용들 그리고 교육론 내용들 이거 같이 엮어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실제 임용 문제와도 유사해요. 실제 문제가 출제될 때도 강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과정 묻고 교육론 내용 묻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임용 문제 스타일에 맞게 강의를 함께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그냥 강의만 진행하는 게 아니고 문제풀이도 함께 진행을 해요. 우리 아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어떤 거였다? 그렇죠. 기출문제. 기출이 가장 기본이 되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우선 같이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 중에 기출문제집이 있는데 그걸 지참을 하셔야지 강의 중에 풀어드리는 모든 기출을 함께 풀 수가 있습니다. 아까 백승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생각이 왠지 기출은 너무 중요한 문제 같잖아요. 그래서 공부 다 끝내고 나 이제 잘 풀 수 있나? 확인해야지 하고 막 아껴놔요. 근데 아끼다 보면 7월, 8월엔 풀 시간이 없어요. 그때는 할 게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아끼지 마시고요. 기출문제는 그냥 나침반이에요. 어떻게 문제가 나왔지? 그럼 나는 이렇게 공부해야겠다. 이걸 알려주는 나침반이기 때문에 우리 강의가 진행될 때 꼭 함께 푸는 거를 기출문제로 하셔야 되고 내가 공부를 잘했나? 알아볼 때 푸는 문제는 연습문제.
과목별로 연습 문제도 다 제공을 해드리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공부 잘하고 있는지 복습할 때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백구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까 6분의 선생님이 강의를 진행하신다라고 했죠. 그렇다 보니까 뭐 국어가 다 끝나고 수학을 나가고 수학을 다 끝나고 과학을 나가고 이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과목이 함께 나갈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과목 이상씩 진행이 될 거고 일주일을 봤을 때는 많게는 6과목이 막 동시에 계속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들었을 때는 너무 정신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동시에 나가면 장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만약에 국어를 나가면 국어만 열심히 집중하고 나중에 수학을 나갈 때 국어를 그냥 뒷전이 돼버려요. 국어 공부를 그냥 까먹어버려. 그리고 나중에 가장 마지막에 공부하게 되는 과목은 너무 불안해요. 나 아직 수학 한 번도 못 봤는데 벌써 6월이야? 어떡하지?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좀 줄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동시에 여러 과목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요거 이제 이따가 뒤쪽에 업로드 포피 오면서 다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7월 첫째 주에는 전체 강의가 종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더 이상 강의 들을 게 없나? 하는데 하나 조금 남아있어요. 뭐냐면 영어 복습 심화 강의. 요게 남아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영어 강의를 진행을 하세요. 김혜진 선생님께서 진행을 하시는데 가장 처음에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한 7월쯤 되면 얘를 많이 까먹어. 그리고 또 특히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론밖에 없거든요. 영어는 강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되게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등도 받을 것 같고 뭔가 우리 교재에 있는 원문 말고 실제로 이 교육론 서적에 써 있는 또 다른 원문도 또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비해 줄 수 있는 복습 심화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이 강의 같은 경우는요, 필수적으로 듣는 강의는 아니고 나 진짜 영어 100점 맞을 거야. 100점은 아니죠. 영어 만점 맞을 거야. 1점도 놓칠 수 없어. 라는 그런 분들이 선택적으로 이제 나는 더 공부를 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선택적으로 수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7월 첫째 주까지 하면은 이제 모든 강의는 종료가 됩니다. 이제 강의는 들을 게 없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문제풀이를 해야죠. 강의를 들었으면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실전 감각을 익혀야 되는데 우리가 올해 진행되는 모의고사를 하기 전에 우선 8월에서 9월에는 전년도 모의고사 그러니까 우리 백구팀에서 올해 진행했던 모의고사를 무료로 자료 형태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년 백구팀 모의고사 구해요 이렇게 글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다 제공해드리고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 작년과 올해 달라진 점이 5, 6학년분이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었어요. 그 부분은 다 수정을 해서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은 방학 때 전년도 모의고사를 가지고 스스로 좀 점검을 해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월에서 10월이 되면 드디어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합니다. 자, 우리 총 3개의 모의고사 진행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1회차 모의고사.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1회차 모의고사는요. 전국 동시 진행 현장 모의고사로 진행을 합니다. 즉 전국 교대에서 동시에 함께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모여있는 것처럼 동시에 실제 시험장처럼 시험을 보거든요. 이 기회가 흔치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혼자서 문제집 뽑아가지고 봉투 모의고사로 받아서 집에서 푸는 거랑 이렇게 모여서 실제 시험장처럼 푸는 거랑 긴장감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 자신이 없어도 왠지 9월이면 나 좀 못 볼 것 같거든요. 자신이 없어도 꼭 신청해서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현장 모의고사의 또 다른 혜택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현장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이 답안지를 제출을 하잖아요. 그럼 저희가 모두 다 채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채점해서 여러분들의 점수, 나의 등수,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지역에서의 등수까지 나와요. 그럼 이제 원서 접수 전에 요게 결과를 알려드려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정도면 내가 지원해봐도 되겠다. 또는 내가 요 정도니까 이 부분을 보충해서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 요거에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놓치지 않고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회, 3회는 봉투로 여러분 집으로 다 배송을 해드립니다. 2회, 3회는 각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푸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우리의 1차가 끝이 났어요. 굉장히 빨리 끝났죠. 자, 이 1차가 여러분들 1년 길 것 같았는데 금방 끝나요. 지금 생각해봐요. 자, 3주만 지나면 인강을 들어야 돼요. 인강을 듣다 보면은 뭐 이제 열심히 해볼까? 좀 적응하려고 했더니 3월 학교 개강을 했어요. 너무 정신없죠. 인강만 들을 때도 정신없는데 학교 수업까지 들으려니까 더 힘들어. 근데 갑자기 4월, 5월에 실습을 또 나가래요. 그래서 실습을 하고 오니까 인강이 막 밀렸어. 몇십 개를 더 들으래. 그래서 열심히 듣다 보니까 방학이 되고 방학하니까 인강이 종강을 했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름방학에 열심히 공부해야지 했더니 방학 끝나고 모의고사 보래요. 어떡하지?
모의고사 몇 개 보니까 시험을 보래. 요렇게 여러분 진짜 1년이 가거든요. 그래서 1년 어떻게 보내? 생각하지 말고 금방 끝난다. 여러분 진짜 수험 생활은 눈 깜빡하면 금방 끝이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함께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 벌써 이미 눈에 여러분들 막 불안함이 막 서려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남들 하듯이 인강 듣고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날 시험장에 내가 앉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차 시험을 보고 나면 이제 남아있는 게 또 있죠. 2차 강의도 여러분이 남아있잖아요. 2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혜진 선생님께서 영어 면접 그리고 영어 수업 시간 강의를 진행을 해주십니다. 특히나 영어 같은 경우는 나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기본적으로 내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영어와 관련해서는 김혜진 선생님께서 강의를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의 수업 준비는 이제 끝이 나고요. 여러분이 이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교재. 교재가 필요한데요. 2개밖에 없습니다. 기본이론서와 그리고 기출문제집, 요것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기본이론서 같은 경우에는요, 교육론 내용과 그리고 지도서 총론 내용, 그리고 교육과정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 지도서 총론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나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우리 전환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국정지도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다 검정지도서로 전환이 됐어요. 알고 계세요? 검정지도서라는 건 출판사가 몇 개, 8개, 9개, 10개 출판사에서 지도서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모으면 수백 권의 지도서가 돼요. 여러분들이 그 지도서를 다 일일이 사서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지도서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제 만든 교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강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검정 교과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얘는 교재로 드리지 않고요. 자료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쇄해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다 태블릿 지금 막 들고 계시잖아요. 태블릿으로 다운받아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편하신 대로 그렇게 자료 활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집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가 2종류의 기출문제집이 있는데요. 우선 국어, 수학, 과학, 총론, 영어 교과 같은 경우에는 테마별 기출문제집으로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뭐냐면 단순히 연도 순서대로 기출문제집을 그냥 쓴 게 아니라 주제별로, 학자별로, 강론이면 단원별로 묶어서 비슷한 문제들끼리 묶어서 문제집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강의를 진행하면서 강의 순서에 맞게 이제 문제집을 구성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문제풀이를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악미술, 실과, 통합교과, 도덕사회, 체육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연도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연도별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과별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구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왜 문제집 다르지? 그냥 이거 교과마다 이제 특성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문제집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수업에서 풉니다. 여러분들 이걸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커리큘럼 안내는 모두 마치도록 할 거고요. 뒷장에 보시면 업로드 진행표가 있는데 그 전에 하나가 남았네요. 자, 이거 뭐냐면요. 우리 이번에 새로 생긴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백승기 선생님이 직강을 하십니다. 처음 듣나요? 알고 있었나요? 자, 원래 지금까지 우리 백구팀이요. 계속 온라인 강의, 인강만 진행을 했었죠. 근데 이제 내년도부터는 백승기 선생님께서만 국어, 수학 강의를 오프라인 직강을 이 자리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진행된 강의를 그대로 녹화를 해서 인강으로 다시 송출해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직강은 1월 2일 목요일에 개강을 하고 매주 목요일, 금요일 오후 6시에서 8시 2시간, 하루에 딱 2시간 강의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교대 수업 끝나고 오셔서 들으시고 싶다 하면 신청하셔서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요, 모두가 다 들을 수 없죠. 여기에 막 수백 명을 앉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 12월 20일에 선착순 100명만 모집을 해요. 관련한 내용은 문자로 다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문자나 공지 내용 보시고 그때 다시 신청을 하시면 돼요. 요 직강을 들을 때 장점은 뭐냐면 인강을 밀리지 않죠? 일단 자리에 나오면 강의 듣고 가는 거예요. 인강 같은 거 밀릴 일이 없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이제 백승희 선생님께서 직접 상담을 해주십니다. 수업 끝나고 이거 너무 고민이에요. 나 공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면 직접 상담을 해주시니까 그런 필요가 있다. 난 직강이 좀 필요했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 우리 업로드 표를 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요, 일단 우리 백구팀은요, 월수금 주 3회 업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오후 2시에 강의가 업로드가 되고요. 그리고 오전 11시 강의가 올라가기 전에 자료를 먼저 올려드릴 거예요. 자료를 먼저 다운받아서 확인하시고 그날 들을 자료를 보신 다음에 2시에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하루에 약
5개에서 6강 정도 업로드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여기 보시면 월수금 각각 백승기팀, 구자경팀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각각의 팀에서 한 과목씩 업로드를 하게 될 텐데 이때 각 팀당 한 2강에서 3강 정도 올라간다. 그래서 통틀어서 하루에 한 5강에서 6강 정도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한 강에 1시간 내외 정도 되거든요. 보통 1시간이 안 되는 게 많은데 좀 넘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시간이 인강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굉장히 좀 표가 복잡해 보이는데 여러분들 이 표를 보실 때는 그냥 요일별로 선생님이 다르다. 라고 생각하면서 보시면 돼요. 지금 설명해드려 너무 복잡하니까 강의 듣다 보면은 이거는 다 적응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강일자 다시 정리해드리면 12월 20일에 음악 기초이론 강의가 이제 개강을 하는 거고 본격적으로 모든 강의가 다 개강을 하는 건 1월 6일부터 모든 강의가 다 개강을 합니다. 그리고 7월 4일에 이제 강의가 종강이 되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들으셔야 하는 영어 복습 심화 강의는 7월 7일부터 일주일간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커리큘럼 안내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